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FOMC가 금리 동결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된 것이니까 이거는 제로가 아닌 것 같고요. 2022년까지는 제로 금리 유지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견 그 이전까지는 다우하고 S&P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호재로 일단은 받아들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해갔고요. 상당히 올랐죠. 그러다가 다우하고 S&P는 결국 하락 반전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고치 랠리는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28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04%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3% 내렸고 나스닥이 0.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102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하루 종일 등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항공주, 에너지주, 금융주 얘네들이 이제 최근 다우 폭등을 이끌었는데 모두 하락했습니다. 백신주는 혼조세이고요. 네. 반도체 지수 0.33%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세 보여서 3.55% 올랐고요. 퀄컴, 인텔, TSMC 모두 1%대 상승인데 마이크론만 1.28%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 3개월물만 소폭 올랐고 나머지 전부 내려서 10년물이 0.73%이네요. 달러 지수 96.06으로 추가 하락했고요. 원달러 1190원대, 원엔 11.11, 위안달러 7.06입니다. 유가 좀 올라서 WTI 39불, 브렌트 41불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 예상이 마이너스 170만 배럴 이렇게 170만 배럴 감소할 걸로 예상했는데 570만 배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5월 실업률 4.5% 발표가 났습니다. 전월 4.2%였죠. 이보다 증가한 것인데 5월 실업률로는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공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2.4%로 좀 둔화된 모습이죠.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3.7%로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금리 3.38%고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9.3% 급증했습니다. 브라질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9% 올라서 둔화된 모습이고요. 미국의 5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2%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FOMC 기준금리 했던 예상대로 동결을 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이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미국 경제 6.5% 쪼그라들고 내년에 5% 상장할 거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최근 상황들이 안정이 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기준금리 유지를 하는데 그게 2022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 국채를 트레저리 빌이죠. 국채는 매월 800억 불,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이거는 매월 한 400억 불, 요 두 개만 해도 매월 최소 1200억 불 채권 매입한다, 즉 달러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최소 1조 4,400억 불이 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한도치가 아니고요. 한도는 없습니다.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일단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요구가 있으면 더 매입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 중에 최근 상황들이 안정되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이러스 재앙이 끝난다는 거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이 보기에는 아직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모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세계 전체 신규 환자 수 지금 급증세인 거는 팩트입니다. 증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바이러스가
잡힌다는 어떤 그 낙관적인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보수적으로 또 신중하게 이 정책을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보도로는 가을부터 이르면 가을,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1월경 이렇게 백신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낙관적인 예측을 전제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2022년까지 이렇게 일단 장기로 잡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뭐 짐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2022년까지 이렇게 장기로 잡아버리니까 한편 보면은 이 바이러스 충격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오래 간다는 그런 그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요. 뭐 나스닥은 벌써 사상 최고치 연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리고 S&P 500 지수 같으면은 최고치 바짝 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조기에 금리 올려버리는 거 아니냐, 제로 금리가 조기에 종결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22년까지는 상당 기간이죠. 이거 초저금리 유지할 거다 이게 거의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그 양날의 금과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 판단 기준은 결국 이 물가 지표, 이 고용 지표가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확실하게 정착이 된다는 것, 요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히 되어버렸고요. 그때까지는 현재의 확장적 통화정책 아주 안정적으로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그런 시그널이죠,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유동성 랠리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표부터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거는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계 발표하는데 형식적으로 또 구조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보십시오.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42.2% 이렇게 나왔는데 42.2라는 이 숫자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과거하고 비교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경우에 말이죠. 과거 60년대나 70년대와 달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대략 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 17살, 18살 이때까지는 학생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고등학교도 못 가고 또는 고등학교도 가령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취직한다는 거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에서 29세 구간을 별도로 이거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의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이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안이고요. 이제부터 한번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4.5%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업률 4.5%가 전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4.5%라는 이 숫자 자체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 짓은 안 하겠죠. 그거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죠.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이 4.5%라는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즉, 통계의 생성 과정에서 그 투입이 되는 어떤 기초 자료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구체적으로요. 60세 이상 저임금 단기 일자리 숫자만 이 세금으로 늘려버리면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3040 이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40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한 명
고용할 비용이라면은 60세 이상 뭐 많으면 한 5명도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의 질은 따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만 갖고 지금 이 계산하는 거니까, 예? 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체감 실업률은 하늘처럼 높은데 숫자로 나타나는 실업률은 아주 낮게 산정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실상 조작이라고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3040, 이 제대로 된 일자리 고용 주체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그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예. 세금 강탈해 갖고 그 돈 쓰는 곳입니다. 예. 돈 버는 곳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돈 벌어 갖고는 안 되고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 한국에서 돈 벌어갖고 살겠다 그러면은 그냥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그 주체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 공무원들이 달러 벌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달러 벌어올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갖다 쓰기만 하죠. 예.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채용의 자유는 있지만 해고의 자유가 없습니다. 해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맞죠? 과태료 맞죠?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릅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죠. 벌금은 형사처벌이고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시달립니다. 아주 이거 제 같은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채용의 자유도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죠. 그 고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투입 요소가 노동과 자본인데 자본은 고정비가 됩니다. 설비 투자한 거는 바로 대표적인 고정비죠. 그러나 노동은 변동비적인 어떤 그 성격이 강한 걸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나쁘면은 설비 투자한 거는 그대로 그냥 뭐 선크 코스트가 돼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은 일시적으로 해고할 수가 있으니까 인건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변동비 요소가 강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한번 채용하면은 설비 투자한 것과 비슷하게 고정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고정비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데 사업은 장기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업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건 사업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 사업 지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딱 하는 순간 그거는 노예 등록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40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검토하는 것과 비슷하게 장기간 예측하고 분석하는 비슷하게 장기간 경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해야지 3040 일자리를 하나를 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3030 제대로 된 일자리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3040 일자리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추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3040 일자리가 이러한데 지금 20대 그 청년 일자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3040 일자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합니다. 학교 그럼 뭐 스카이 졸업하면 뭐 합니까 그거? 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애송이들이지. 스카이 학생들이 출신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걔네들을 잘 가르치면은 장래에 쓸모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경험 있는 스카이 출신들도 많은데 뭐 하려고 경험도 없는 그런 신참들을 뽑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업 통계라는 거는 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기업인데 실업 통계라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과 성패 요소 아닙니까? 핵심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20, 30, 40 일자리 이거 정부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실업률이 말이죠. 뭐 이탈리아, 스페인 저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금으로 만만한 게 할배들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죠. 그래서 싸구려 일자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일자리 본질이 뭡니까? 일단 그 연봉을 받고 받은 연봉 이상의 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예? 출근한다는 것은 가치 창출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급여, 연봉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지 그게 지속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가령 이 할배들 단기 일자리 가령 말이죠. 지하철 역사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할배들 이분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없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긁어친다고.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주는 그 임금이라는 거는 그거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낭비 아닙니까? 낭비. 없어도 되는 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고용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은 고용이 아닌 거 아닙니까? 변질된 퍼주기일 뿐이죠. 잘못된 복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 비용에 집계를 해야지 그걸 고용 비용에 집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저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일단 표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종가 기준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3월 저점이 199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갔고 무려 대략 한 46% 이상 폭등한 상황이죠. 네. 지금 291인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제가 이미 선언을 했는데 선물 옵션 모두에서 외국인들 완벽하게 승리한 어떤 그 전쟁입니다. 네. 특히 일부 기관들 역사적 참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결판 났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그 장이 뭐 찔끔 내리건 찔끔 오르건 아니면 뭐 대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보다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롤오버 상당히 또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롤오버 과정에서 손실을 틀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기관들이 9월물에서도 지금 매도 포지션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수 포지션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 아직은 9월물에서도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롤오버 전선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월물하고요, 이제는 6월물은 이제 오늘 뭐 끝나버리니까 볼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감하는 거니까 이익 확정하고 손실 확정하고 뭐 그런 날이니까 9월물하고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여전히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그렇죠? 백오데이션입니다. 표 보시면 이게 고전적인 재정거래 전략을 취한다면은 이런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는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외국인들에게 맞서지 마라 이게 경험칙으로 전번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경험칙 여러 개 한번 정리하면서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관찰하기로는 외국인들은 무리하지 않더라고요. 무리하는 전략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장 상황,
예? 가장 적합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과거에는 역천자는 흥하고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죠. 요즘에는 그거는 되지도 않는 소리고 요즘에 적용한다면은 시장에 순응하면은 흥하고 시장에 역행하면은 망한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무리해서 시장에 역행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맞서면 깨지기 쉽다, 피곤해진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빼고 되신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물 매도, 선물 매수가 이게 재정거래 고전적인 전략인데 이게 6월물에서 외국인들 기본 전략인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목되는 거는 9월물에서도 이 같은 전략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6월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현재 그 9월물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그 뭐랄까 이게 생각도 아니고 짐작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하여튼 그럴지 주목을 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